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정착한 지 12년 차인 37살, 이제는 한국 사람 김지연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 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을 땐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요. 저는 베트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식구들이 많았는데요. 엄마, 아빠가 바빠도 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은 농업을 했고 또 저도 자라면 집에서 농업을 하게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자라면서 국제결혼이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만 잘하면 돈 걱정은 없다는 그런 소문이 많았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도 국제결혼으로 저를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좋은 소문이 많아도 나쁜 소문도 많았으니까요. 결혼정보업체에 국제결혼 대기자 신청을 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결혼 자리가 마련됐어요. 베트남으로 찾아온 남자는 나이가 꽤 많은 아빠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에 2주 정도 머무르면서 이미 다른 여자들 선을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음 차례로 제가 되었다더라고요. 저와 일주일 동안 데이트 같은 걸 하는 동안 말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말고는 사람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설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이미 국제결혼을 해봤던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 약속을 해주기도 해서 안심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베트남에서 했습니다. 신혼여행 겸 3일 정도 베트남에서 지냈죠.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와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다시 버스로 또 버스를 타고 온 곳은 저희 베트남과 달라 보이지 않던 시골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하루, 그날 쉬어본 후 다음 날부터 남편을 따라 농사일을 배우기 바빴습니다. 남편이 돌보는 땅은 너무 넓었고 작물도 너무 많았습니다. 대부분 베트남에서 키우던 작물과 비슷했지만 방법이 달라서 새로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하루는 매우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남편과 밭을 일구러 떠난 뒤 다시 집에 와 아점을 차리고 치우고 다시 밭으로 일을 떠나고 집에 와 저녁을 차리고 치우고 집 청소도 해야 했고 다음날 할 일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모든 일을 맡긴 건 아니었지만 아직 낯선 제게는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따라 도착한 시골에서 6개월 정도를 머물고 나니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축하한다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 중에는 남편의 형제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베트남 사람이 있진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밭을 일구러 나가야 했고 한국어를 배울 시간은 잠을 아낀 잠깐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대화도 길 수가 없었어요. 밥, 가자 밭에. 이거 해 저기까지 등등 짧은 의사소통들도 거의 농사에 관련된 것뿐 남편과 저 사이에 의견을 나눌 만한 긴 틈은 없었습니다.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우울했던 그때 같은 마을 사람 중에 젊었던 언니가 제게 잘해주면서 조금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언니 이름은 경미. 30대 후반이었고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한가득 안겨주기도 했고 한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들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까지 했어요. 남편의 자매분에게 예전에 일이 힘들어요 라고 말한 뒤 남편이 그 말을 듣곤 제게 큰 소리를 냈었는데 그렇게 한 뒤로 마을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시집 온 후 가장 좋아하는 날이 있어요. 바로 시내로 나가는 날이요. 남편도 엄청 모진 사람은 아니어서 가끔 베트남 집에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다쳐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남편이 도와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뒤로 가끔 시내에 저를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런 때마다 화장품도 좋은 거 사주고 옷도 사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한국의 유명한 홍삼을 사서 베트남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때까지의 제 생활은 베트남에서 와도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사실 더 좋은 사람을 왜 못 만나고 이 사람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베트남으로 돌아온 친척 언니를 보면 지금 이 남편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수년 정도가 지났을 때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는 또 불안하고 그랬어요. 애기도 못 낳는다고 쫓아내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남편과 잠자리가 싫었는데 아이를 가지지 않으면 쫓겨나지 않냐는 친척 언니 말에 겁이 나서인지 남편의 요구에도 쉽게 응하기도 했지만 소식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대개 한국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고 들었는데 남편은 좀처럼 급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저도 그렇게 남편을 닮아 급하지 않게 생각해 볼 때쯤 이제는 다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이 작물이 단가는 얼마에 팔았고 총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는데 1년에 버는 금액은 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용돈도 쉽사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그 돈을 공유하지도 않고 혼자 감춰뒀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집에 돈을 붙여달라고 했을 때도 남편은 주기 싫어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온 지 7년째인데 아직도 저를 못 믿어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경미 언니에게 했더니 아무래도 네가 아이가 안 생기니 돈을 주면 도망갈까 그런 게 아니겠냐고 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결혼을 했는데 제가 무슨 도망을 가느냐며 억울했습니다. 아이는 들어서지 않지 남편은 돈을 꽁꽁 감춰뒀습니다. 저를 좀 더 믿어줬으면 했습니다. 잘해주면 믿어줄 거라 생각은 들었지만 마음처럼 잘해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더 흘렀을 때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남편이 숨을 쉬지 않더군요. 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병원으로 남편의 형제들이 친척들이 들이닥치고 나서야 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아직 호적에도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8년 동안 살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등본이란 것도 몰랐고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결혼하면 부부인 줄 알았죠. 남편의 형제 자매들은 유산 상속에서 저를 제외시켰습니다. 아니 제외시킬 이유도 없었죠. 혼인관계에 제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같이 지낸 세월이 무려 8년인데 남편이 죽었다고 그 재산이 뭐라고 저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대로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심지어 저는 8년간 제대로 모은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이 없으니까 집안 항아리에 현금을 조금씩 모아두긴 했어도 제가 8년치 일한 돈도 한 푼 없이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경미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사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미 결혼된 여자라 베트남 돌아가도 재혼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나 8년 일한 거 돈 받아야 해요. 나 남편과 결혼했어요. 저도 부인인데 이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경미 언니와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문안도 안 된다는 남편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경미 언니가 말을 해줬습니다. 춘승이 아저씨가 죽어서 얼마를 남겼는지 모르지만 얘가 일한 8년치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며 사람들이 어찌 이리 매정하냐고 하니 남의 집안일에 껴들지 말라더군요. 정작 같이 살았던 증거는 있냐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결혼식 사진도 없는데 우리가 째를 어떻게 믿고 돈을 주냐며 8년 동안 일한 게 맞는지 누가 아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때 언니가 내가 8년 동안 매일 봤고 당신들도 매일같이 보았으면서 어디서 시침이야. 딴 나라에서 왔으면 이렇게 무시해도 돼? 어? 당신들 큰 코 다칠 거야. 라고 제 대신 화를 내주었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저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며 저를 데리고 집으로 온 경미 언니가 동네 집집마다 있는 CCTV를 보더니 저것부터 챙겨 하며 집부터 시작해서 CCTV 동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자료를 챙겨놔야 한다며 읍내에 있는 컴퓨터 수리를 하는 아시는 분을 불러 CCTV 영상을 모았습니다. 집에 있는 영상은 원본으로 수집했고 나머지 집들에서는 사본을 구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영상 가져갔다는 소리랑 하지 말어요. 어디 사람 할 짓도 아닌 짓거리들 하는디 알려주면 같이 짐승 되는 거예요. 라며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영상을 얻어서 입단속을 시킨 후부터 사전 동의가 없는 녹음도 하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남편의 친척들과 말씨름을 하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일단은 증거란 증거는 다 모았고 시내로가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증거가 이걸로는 사실혼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더라고요. 상견례를 한 적이 있었냐는 말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의 형제들이 혼인에 대해 부정하니 주변 지인 증거도 경미님 한 분이면 부족한데요. 가장 좋은 건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이요. 그러자 번뜩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식 했어요. 사진도 거기 있어요. 아니 왜 베트남에 있죠? 한국에 안 들고 왔나요? 남편이 사진이 구리다고 한국에서 다시 찍자고 해놓고 일하기가 바빠 찍을 새도 없었어요. 얼른 확인해보세요. 아직 사진이 있는지 사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소송해보세요. 이건 인정됩니다. 경미 언니 휴대폰으로 베트남 집에 전화해서 저희 부부 결혼사진 있냐고 물었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이 베트남 와서 지내는 동안 찍은 사진만 몇십 장이 넘는다고 엄마에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 그 사진들 당장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저렴한 곳에 맡기지 말고 안 잃어버리게 베트남 시내로 가면 페덱스에 맡겨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확보되었고 매일같이 남편과 밭으로 나가고 집으로 같이 들어오고 한방에 불이 꺼지는 모든 영상들이 있다고. 사진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변호사님이 고소를 하고 나면 시간이 생기고 그 사이 재산 배분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남편네 형제나 친척들은 집에 사진 하나 없고 등본에 제가 없으니까 그걸로 재산을 갈취하려 했겠지만 실수한 거죠. 사람이길 포기했다가 망할 거예요. 얼마 뒤 재판이 열렸고 저와 남편의 관계는 법정에서 사실혼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영주권이 생겼고 저희 베트남 이름 데바드앱 지앱다라고 한글로 새겨진 주민등록증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관계를 알고서도 그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 점이 인정이 되어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주모자인 한 명은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뒤 저는 경기도로 올라왔고 경미 언니의 도움으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수업으로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몇 년이 더 흘러서 현재는 베트남에서 제품들을 직구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한 후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런 사람도 없고요. 좋은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결혼을 할 것도 같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었던 한국 생활이 한국 사람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쁜 것보다 좋은 것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